그러니까 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Y형 인재를 그렇습니다. 길러내야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 현재 이제 교육 시스템이 사실 이런 Y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네. 뭐라고?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여전히 우리는 네. X형 인재를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형 인재와 Y형 인재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X형 인재를 기르는 네. 쪽은 네. 선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해요. 그러니까 Y형 인재는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답을 잘하는 학생을 머리가 좋다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데 교육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 이스라엘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외우라고 하고 잘 외웠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학생은 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학생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학생은 교수가 전달하는 지식을 달달 외워서 답안을 쓰고 교수가 질문하면 학생이 답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Y형 인재를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Y형 창의성이라는 게 뭘까? 창의성은 문제의식이에요. 처음에 창의성의 출발은 자기가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엇이 문제다 하는 문제를 먼저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제기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 동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풀어낼 것인가. 이게 창의적 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요사이 제가 이제 그 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면 학교에 가면 뭐 창의적 인재 이래가 뭐 건물 벽에 거창하게 걸어놨어요. 그 창의적 인재가 뭡니까?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기르느냐? 그러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학생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인재를 교육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드느냐? 그 인재를 기르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과거에 있는 거와 있는 것을 결합해서 새롭게 있는 것을 만드는 거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예. 교육과 학습, 자기 연마를 통하면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지식과 지식, 정보와 정보를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제 당위성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의 장벽은 사실 대단히 높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초등학교부터 그 학교 교육이 완전히 뭐 붕괴되어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번 강의를 가보니까 아이들 학교 교육에 몰입하지 않은 예를 들어 뭐 학교 교육 뭐 수업 시간 잠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뭐
그 적게는 5시간부터 뭐 한 10시간 가까이 학교에 보낸 학생들이 많은데 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이 네. 말하면 미래형 인재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완전히 말하자면 작동하지 않는 네. 죽어있는 시간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낭비되는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금 학교 교육이 죽어있는 이 문제 어떻게 그 시간을 그야말로 장애형, Y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건지 네.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공교육이 계속 이렇게 약화되면서 거의 사교육 의존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원인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단층 노동시장에 있어요. 노동시장이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상위 단층, 중위 단층, 하위 단층 이래서 이게 거의 신분 사회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에서 개발된 이중 노동 시장론이나 분단 노동 시장론과 한국 노동 시장을 분석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입직구의 입직 기준으로서 학력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로마 이펙트가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단층에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뭐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 졸업장을 딱 요구를 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승진 사다리도 다르고 완전히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고학력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0, 30대의 고학력화율을 최근에 그 OECD에서 조사했는 것에 의하면은 우리가 거의 69.9%인가 이래가 거의 70%란 말이죠. 근데 독일 같은 이런 나라는 50%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국민들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게 대학 입시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가 높다가 보니까 입시는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하면은 공정성 시비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러니까 거의 객관식 중심으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답을 맞추는 훈련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사교육과 경쟁해서 공교육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 시장에서 교사들의 연봉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공교육은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막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인기 강사가 되면은 뭐 연봉이 그냥 몇 억씩도 넘어가 버리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객관식 시험 중심에 있어서는 암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기를 잘하는 기법, 방법 뭐 이런 걸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연구와 준비를 많이 해서 인기 강사로 이렇게 부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교육하고 공교육이 객관식 시험 중심의 입시 경쟁 체제에서는 공교육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교육은 또 선행교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뭐 1학년 다니는 애인데 벌써 뭐 앞에 이미 교실에 들어가 보면 지가 학원에 가서 다 배웠던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졸고. 그렇죠. 이제 이거 뭐 들어봐도 재미도 없고 뭐 학원 선생보다도 더 컴팩트하게 가르치도 못하고 이러니까 뭐 학생은 졸고 또 학원 못 보내는 애 자녀들은 선생님은 이게 학생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갔다 왔는 학생을 중심으로 강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을 그거 하니까 중간쯤 맞춰버리면은 이게 타겟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학원 안 간 애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서 관심 없고
학원 다녀왔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다 내용을 아니까. 반복하니까 또 이 시간에 네. 학원 다니느라고 잠 못 잤던 거 수업 시간에 잠이나 보충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교실 파괴 현상이 참 나타난 거죠. 이게 교실 파괴 현상뿐만 아니고 네. 사교육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이제 그 소득 수준별로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다르니까 그 맞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하고 보니까 사교육비 그 5배 이상 차이 나죠. 5배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모의 소득이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자녀한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계층의 세습화가 예.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학교 예. 붕괴를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또 우리 교육이 이제 사실 노동 시장하고도 많이 따로 노는 네. 예. 맞습니다. 무조건 대학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공 적성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직업 적성이라는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네. 무조건 이제 대학을 위해서 이제 인문계를 많이 간다든지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대학 나와서도 마땅한 직업이 요새는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노동 시장이 유연화돼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는데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려면 네. 교육 시장이 유연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까지는 다 뭐 법학교육을 받지만 예.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저 특성화 학교도 있고 네. 전문교육 학교가 있는데 맞아요. 예. 인문계 학생도 좀 자유롭게 네. 자기가 대학 가기 어렵다든지 내 특성이 네. 특정 직업 분야에 있으면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분야의 그 직업 기술을 네. 말하는 기를 수 있도록 네. 좀 학교 간 이동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굉장히 네. 제한됐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교육 시스템의 어떤 그 뭐 혁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슨 그 자체의 그 고등학교 자체의 고학령 수준에 맞는 어떤 인성이라든지 창의성, 진취성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유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고등학교는 이게 대학 입시를 위한 예비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고유의 미션이 이제 대학 입시라고 그렇게 이 잘못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다양한 진로를 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현재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요사이는 보면 아주 그 앱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놀랄 정도의 그런 굉장히 그 사회 유용성이 높은 앱을 개발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미 스스로 개발할 정도의 그렇지. 역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레벨에 오면 직업 세계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교육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은 반드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공교육 정상화.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교육을 정상화를 시키려면 사교육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은 인성을 기르는 것은 학원보다 학교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학생들의 동료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기르는데도 학교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 진취성을 기르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 육성 Y형 인재에 맞게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대학의 입시 선발 방식도 상당히 개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이 어떻든 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지난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켜서 뭐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무슨 평등이 뭐 실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교육비가 지난해에 23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중고, 대학 빼고 초중고 학생만 해서 75%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거의 48만 원 정도의 매월 사교육비를 씁니다. 그러면 격차가 또 많겠죠. 많죠. 격차가 뭐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하면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위에는 굉장히 비싼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교육에 의해서 거의 대학 입시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굉장히 비싼 학원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 찬스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 계층, 부모의 사회 계층이 자식에게도 세습화돼 버리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은 아버지 덕택에 계속 사회에서도 좋은 직업 갖고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집 애들은 그러한 공교육의 무상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입시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자녀는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이러한 사회 계층의 세습화 문제,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해야 되고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Y형 인재로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경쟁 우위에 서도록 만드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예. 뭐 옳은 말씀. 뭐 여담이지만 그 요새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사교육뿐만 아니고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논문에 같은 공동으로 뭐 집필을 그러니까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좀 그럼요.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우리가 같이 다 뭐 대학이나 교육계에도 있었던 사람들로서 교수나 이런 사람이 자기 자녀를 뭐 자기가 공저자로 해서 그냥 이름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같이 해서 뭐 같이 자녀와 같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지만 하지 않는 것을 아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 양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범죄 행위와 같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범죄 행위죠 사실. 하나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뭐 산업행계도 우리가 기술에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변화 속도가 사실은 지금보다 느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건데. 그렇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 학교에서 배운 뭐 지식과 기능, 기술만 가지고는 긴 직업 세계에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지속적인 새로운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건지. 그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 오픈 루프. 그리고 루프라는 게 직업 세계하고 학교를 이렇게 루프 하듯이 원형으로 왔다 갔다. LOP 루프다. 그래서 학교를
옛날처럼 대학 네. 같으면은 네. 대학 4년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드시 입학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뭐 직장 다니다가 한 40대에 대학에 가서 이 분야에 또 다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개방 순환형 대학 이런 것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 대학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고등학교도 지금 바꿔야 된다. 아까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교육 계획을 해야 되고 대학도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읽으면서 그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직업을 계속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바꾸려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습득해가지고 자기의 직무 능력을 개발해야 그 직업을 제대로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지. 내가 지금 다니는 데에서는 이미 그 직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가 나타났는데 새로운 직무는 내가 수행할 능력이 없고 이러면은 나는 그 일일 노동 시장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직업 세계로 끊임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평생 교육이라는 게 뭐 그냥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또는 뭐 상식이나 뭐 이런 것을 익히는 수준의 트레이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당히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또 여러 뭐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습 일자리 정보센터, 통합 정보센터를 국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 정보와 일자리 정보가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옮기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그 LG Learning and Job Information Center라고 내가 명명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직무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모 대학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러한 직업 능력을 쌓고 그 이후에 이런 직업으로 나가라는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노동시장이 해고의 자유라는 의미의 유연 노동시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다 나은 직업세계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역동적인 노동시장, 다이내믹 노동시장을 네이버 마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경직 노동시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개인도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학습 일자리 통합 정보센터 이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사실 옛날부터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부처 간 장벽이 상당히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을 한다면 이제 학습과 일자리와 그다음에 복지가 뭐 완전 통합 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원스톱 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게이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주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는 뭐 복지 시스템도 많고 일자리 뭐도 많은데 개인 이런 시스템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전화번호도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수요자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화번호, 하나의 센터에 가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그렇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특히 이제 노동 쪽에서는 뭐 기업이 강하게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 유연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사실 근데, 방향이죠. 예. 일자리와 일자리의 뭐 이동의 유연화,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사회가 완결된 유연화 시스템을 가려면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 이동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학교 간의 이동의 유연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맞아요. 학교와 학교 간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학교 간 이동의 유연화, 이게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예. 일자리와 일자리 유연화, 학교와 일자리 유연화, 예. 학교와 학교 간 유연화, 한 사회가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는 개인으로 봐서는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은 안정적으로 예.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자꾸 이게 산업경제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영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OECD 이런 조사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서 기업 못한다. 그래서 유연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해고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 사항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해고의 자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는 다 알아요. 이제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유연노동시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어가 해고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개념을 쓰는 게 Dynamic and Health Labor Market이라는 DHLM 개념으로 쓰는 이유가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 국가가 존재하면 기업이 해고를 시키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서 잡서치를 계속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해고되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도 그 LG계 학습 일자리 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을 정리해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직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직장으로 자기들이 희망이 없는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노동시장이 다이내믹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직업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학습 체계가 동시에 생애 학습 국가라는 개념을 우리는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노동시장도 교육시장도 다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급격한 고도 성장기에 사실은 좀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평생 직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 지금 가족이 우선 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 한 번 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산업 기술이 바뀌고 유연성이 필요하고 하면서 해고의 자유 뭐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조금 우리가 조금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조금 줄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MZ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평생 직장 관념이 없어요.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직장은
이분들이 사용자인지 전통적인 근로자인지 예. 구분이 모호한 예. 사용자 없는 근로자, 예. 뭐 근로자 없는 사용자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혼성의 문제도 앞으로 음. 조금 사회적으로 수용의 정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예.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 전략 그 핵심이 예. 교육 혁신인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추진 뭐 전략이라 그럴까? 이게 여러 정부에서 Y시대에 이제 531 교육개혁이라 해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도 뭐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국가교육 뭐 위원회인가 교육회의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7월인가 뭐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법을 통과시켜 놨고 그게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들어가게 돼가 있는데 저는 그 국가교육위원회 그게 아마 뭐 그 법을 제정하게 되는 동기는 그 이면적인 동기는 뭐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파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잘 살리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비전, 이런 교육 비전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 자체는 가버먼트 중심에서 거버넌스로 에듀케이셔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계속 문제는 더 심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사실은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양 측면을 동시에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이제 무슨 정부, 무슨 교사 또는 학부모, 학생 이러한 소위 말하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계되는 그 스테이크홀더들,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국가교육위원회 법에 되면은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선 인재상의 재정립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업경제 시대에는 세미스킬드 워커를 양산해내는, 그러니까 산업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것은 곧 말하면 표준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가진 Y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 인재상이 분명해야 그래야만이 그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은 항상 인재상이 다 달라졌어요. 중시의 시대의 인재상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육 거버넌스에서 그 인재상을 하고 그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 정도 오면 직업 세계를 좀 널리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유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대학도 그런 체제로 시스템을 우선 혁신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다 혁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런 것을 다 혁신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 광역권별로 마찬가지로 교육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길러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러한 거대한 일종의 교육혁명과 같은 작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입법을 해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데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라고 운영을 해왔죠. 근데 내가 보기엔 조금 뭐랄까 뭐 실망이랄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그런 접근을 한 게 아니냐 솔직히 이런 접근이 맞아요. 주로 뭐 수능, 대학 입시, 그렇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후반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죠. 90몇 몇 프로가 학교 이제 선생님 월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축 그 학교 신축 비용이 또 뭐 몇 조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예산이 거의 경직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부터 이미 새로운 산업 시대 부흥에서 뭘까 뭐 평생직업이라든지 평생 뭐 학습이라든지 평생직업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겠는데 도저히 교육부 차원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만들고 법에다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이게 출범을 하고 저도 위원이 했는데 MB 정부가 되자마자 그 법조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의체를 구성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정파적인 어떤 시각 입장을 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마 MB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정파적인 어떤 생각에 들어가 있는 정책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데 그러나 그 위원회를 뭘까 뭐 제안하고 구상한 제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이제 평생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 하고 그걸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가 출범하면 위원 구성에서 그 정권의 어떤 컬러와 맞는 분만 임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정파에 관계없이 다 참여해서 지금 시대가 필요한 인재상 이걸 길러기 위한 학교 시스템 그다음에 각 지역 단위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그 필요한 예산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그 혁명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대통령이 확실한 그 비전과 신념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050 국가로 가기 위해서든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성장rop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혁명이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이제 그 윤석열 저 대통령 지금 뭐 당선자이지만 그래서 이제 신임 대통령께서 이것은 국가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그야말로 핵심적인 국정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그 교육 개혁을 혁명적 차원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 그래야 이게 뭔가 뭐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학 입시 뭐 가까워오면은 온 뉴스가 신문이 뭐 매일 거기에 대한 보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수많은 위원회와 중에 하나의 위원회 같은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는 교육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수준으로 움직인다면은 저는 거기에 맡겨서 해가지고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냐? 저는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사실 아주 이례적이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맞아요. 나머지 사실 일반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부분 다 이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데 이 위원회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단명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 맡기 힘들면 그동안 가장 임팩트가 큰 교육개혁은 YS 때 화산물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았지만 청와대 내에 돌아가신 박세일 수석이 교육개혁 수석을 맡아서 아주 강력한 그 추진력을 뒷받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뭐 개혁 또는 뭐 혁신 더 나아가 교육 혁명을 만약에 정말로 이루려면 그런 추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 가능한 효과죠. 이걸 이 일이 되게 하는 추진 체계. 맞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그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냥 뭐 모양만 해가 뭐 무슨 뭐 위원회 이래 해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새 정부에게 우리가 당부도 하고 기대도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수고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이런 걸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로 저는 그 5050 국가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 필요해요. 그런 국가 비전 가운데에서 저는 그 아주 희망적인 게 5050 국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그거를 위한 국가 개혁을 한 1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호수 블로그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뭐 지금도 계속 추가적인 정책 과제들을 이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급한 몇 가지 국가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개혁 해야 되는 게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그 몇 가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이상 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든 개혁 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 개혁을 다룰 때는 항상 노동시장과 교육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개혁을 추진하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뭐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평생 그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직업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격 도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러려면 직업체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란 말이죠. 그럼 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노동시장의 구조도 모른다. 이러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이러면은 계속 이제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대와 뒤떨어져 있는 그 이상한 방향의 개혁 방향이나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일이 없이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 요소라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독일 다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나는 발전하기를 네. 기원합니다. 뭐 관찰해 보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고 우리가 잘만 국가적으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네. 우리가 미국, 독일에 이어서 5050 국가, 네.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인구 5천만 네. 이라는 세계적인 어떤 리딩 국가로 그렇습니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뭐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주로 나눈 네. 교육 혁신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혁명적 차원에서 네.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네. 강력한 의지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추진 체계가 그렇습니다. 구축돼야 한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